좁은 문 다시 3. 앙드레지드 지음 오현우 옮김. 알리사가 정원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4월 금은께 내가 퐁그즈 마루에 도착했을 때 외삼촌은 아버지처럼 자애롭게 나를 껴안아 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리사가 선뜻 나를 맞아주지 않는 것이 실망스러웠지만 곧이어 그녀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첫 순간의 범속한 인사치레를 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고마웠다. 그녀는 정원 깊숙한 곳에 있었다. 해마다 이 무렵이면 활짝 피는 라일락, 마가목, 금잔화, 베질리아 등의 꽃덩굴로 빽빽이 둘러싸여 있는 둥그런 갈림터 쪽으로 나는 천천히 발을 뗐다. 너무 멀리서부터 그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가 오는 것을 그녀가 보지 못하도록 나는 정원의 다른 쪽으로 나뭇가지 아래 공기가 서늘한 그늘진 길을 따라갔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하늘은 나의 기쁨과도 같이 따뜻하고 눈부시게 빛나며 미묘하게 맑았다. 필경 그녀는 내가 딴 길로 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알리사 가까이 바로 그녀 등 뒤에까지 갔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소리를 그녀는 듣지 못했다. 나는 멈추었다. 그러자 마치 시간마저 나와 더불어 멈춰버린 듯했다. 바로 여기에 그 순간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에 앞서오고 그리고 행복 그 자체도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아마도 가장 감미로운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벼랑간 불쑥 일어섰다. 그녀는 놓고 있던 수가 땅에 굴러 떨어지는 것도 잊어버린 채 나에게로 팔을 내밀어 자기의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얼마 동안을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그녀는 팔을 뻗치고 미소 띤 얼굴을 갸웃하고는 말없이 다정스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온통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거의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그녀의 얼굴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앳된 미소를 다시 보았다. 이봐 알리사 하고 나는 느닷없이 외쳤다. 방학은 앞으로 열 이틀이야.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더 머무르진 않을게. 그러니 내일은 퐁그즈 마루를 떠나야 해. 란 것을 표시해줄 무슨 신호를 정해두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알았지? 미리 준비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식사하러 내려갈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자수정 십자가를 내가 달지 않는 저녁. 알겠어? 그게 나의 마지막 저녁이란 말이지? 하지만 눈물도 한숨도 없이 넌 떠날 수 있어야 해. 작별 인사도 없이 전날 저녁과 똑같이 그 마지막 저녁도 아무렇지 않게 너와 작별할 거야.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했나? 하고 내가 의아해할 정도로 간단하게 말이야. 하지만 그 이튿날 아침 내가 나를 찾을 때 나는 이미 그 자리에 없을 거야. 그 이튿날 나는 너를 찾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내 입술에 갖다 댔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마지막 저녁까지는 아무런 눈치도 주어서는 안 돼. 하고 나는 말했다. 너도 뒤에 오는 작별에 대해서 아무런 눈치를 보여선 안 돼? 이제는 이 재회의 엄숙한 기분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둘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서먹서먹함을 깨뜨려야 될 차례였다. 정말이지 나는 하고 나는 말을 이었다. 내 곁에서 지낼 이 며칠간이 우리의 지난 날과 똑같았으면 좋겠어. 말하자면 우리가 이 며칠을 무슨 특별한 예외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만 하려고 너무 애를 쓰지도 않았으면 해. 그녀가 웃기 시작했다. 나는 덧붙여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해볼 만한 일은 없을까? 우리는 전부터 정원을 손질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곤 했다. 얼마 전에 먼저 있던 사람을 대신해서 별로 경험이 없는 정원사가 들어와 약 2달 동안이나 내버려 둔 채 있었기 때문에 정원은 손볼 일이 많았다. 장미나무들도 제대로 손질되어 있지 않았다. 싱싱하게 자라는 것들에 시든 가지가 잔뜩 뒤엉켜 있었다. 덧가지들이 다른 가지들을 시들게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가 손질한 장미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들을 돌보아 주는 일로 우리는 분주하기도 하였거니와
처음 사흘 동안은 심각한 말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잠자코 있는 때라도 그 침묵이 힘겹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차차 서로 익숙해졌다. 나는 어떠한 설명보다도 이러한 습관에 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헤어져 있었다는 기억마저도 이미 지워져 가고 있었고 번번이 내가 그녀에게서 느끼던 두려움도 그녀가 나에게서 두려워하던 마음의 긴장도 차츰 쓰러져 가고 있었다. 지난 가을에 서글픈 방문 때보다도 한층 더 앳된 알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아직도 그녀와 키스해 본 적이 없었다. 저녁마다 나는 그녀의 겉저고리에 금빛 고리에 매달려 있는 자수정의 그 조그만 십자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내 가슴에서는 다시금 희망이 움트어 있었다. 희망? 아니, 그건 이미 확신이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알리사도 역시 느끼고 있으리라 짐작했다. 이제는 알리사를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츰차츰 대화는 대담해져 갔다. 알리사, 아름다운 대기가 미소 짓고 우리의 가슴이 꽃처럼 피어나던 어느 날 아침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줄리에트도 행복한 이제 우리도. 눈길을 그녀 위에 쏟으며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갑자기 너무도 이상스레 창백해지는 바람에 나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제롬, 그녀는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곁에서 나는 이보다 더 행복해질 수 없을 만큼 행복을 느끼고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태어난 게 아니야. 그렇다면 인간의 행복이 행복 외에 뭘 더 바란단 말이니? 나는 성급하게 소리질렀다.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성스러운 것을. 그 목소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그러한 말일 거라고 짐작했다. 내 모든 행복은 날개를 펴고 날 버린 채 하늘로 향했다. 너 없이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 나는 그녀의 무릎에 이마를 파묻은 채 어린애처럼 그러나 서글픔이라기보다는 사랑에 북받쳐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이었다. 너 없인 못해. 너 없인 못해. 그 일이 있은 후 그날도 다른 날들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저녁 때 알리사는 조그만 자수정 십자가를 달지 않고서 나타났다. 나는 충실하게 약속을 지켜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길을 떠났다. 그 다음날 나는 다음과 같은 야릇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는 셰익스피어의 시 몇 줄이 인용구로 적혀 있었다. 다시금 그 선율을, 그건 꺼질 듯 쓰러지는 선율이더라. 오, 오랑캐꽃 언덕 위로 향기를 불어주며 숨을 쉬는 달콤한 남풍처럼 내 귀에 들려왔다. 됐어, 이제는 그만. 그건 아까처럼 달콤하지가 않구나. 그래, 나도 모르게 아침 내내 너를 찾았어. 제롬, 난 내가 떠났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 우리의 약속을 지킨 내가 원망스러웠어. 장난이려니 생각했지. 덤불 하나하나마다 그 뒤에서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살펴보기도 했지.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어. 내 출발은 사실이었어. 고마워. 나는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도는 당장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몇몇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만약 그 생각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게 해주어야 할 일에 소홀했다는 느낌과 마땅히 너의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장차 생각하게 되리라는 야릇하고도 뚜렷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머지 온종일을 보냈어. 퐁그즈마르에 내가 머물러 있던 처음 몇 시간 동안 나는 내 곁에서 느끼는 내 온몸과 마음의 그 야릇한 충족감에 놀랐고 그 다음부터는 그 충족감이 불안스러워졌어. 이 이상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의 충족감이라고 너는 말했지만 오, 나를 불안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충족감이야. 내 말이 잘못 이해되지는 않을까 두려워. 가장 강렬한 내 심정의 표현을 하나의 까다로운 이론의 전개, 오, 그 얼마나 어설픈 이론인가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무엇보다도 그게 두려워.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닐 거야 라고 내게 한 말 기억나? 그때 나는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나 아니야. 제롬, 그건 우리를 충족시켜주지 않아. 제롬, 충족시켜 주어서는 안 되는 거야.
더할 나위 없는 환희에 가득 찬 그 충족감, 그것이 진실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 지난 가을 우리는 그러한 충족감 뒤에 어떠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는지 깨닫지 않았니? 진실한 행복.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족감이 진실된 것이 아니도록 해주실 거야. 우리는 다른 또 하나의 행복을 위해 태어난 거야. 전에 우리의 편지 왕래가 지난 가을의 재회를 망쳐 놓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추억은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구나. 편지를 쓸 때마다 느꼈던 그 황홀한 기분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린 것일까? 편지를 주고받고 서로 만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애정이 지향할 수 있는 순수한 기쁨을 온통 고갈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시비야의 오시노처럼 부르짖는다. 됐어. 이제는 그만. 그건 아까처럼 달콤하지가 않구나라고. 잘 있어. 내 사랑하는 제롬. 주를 사랑함은 여기에서 시작되노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도 알까? 언제까지나 나는 너의 알리사. 미덕이라는 올가미에 대비해서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온갖 영웅적인 기분이 나를 현혹하면서 마음을 자꾸 이끄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한 영웅주의를 사랑과 구별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리사의 편지는 가장 용맹스러운 열정으로 나를 도취시켰다. 내가 좀 더 미덕을 쌓으려고 한 것도 아직 알리사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어떤 길도 그것이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길은 알리사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았다. 대지가 제 아무리 갑작스레 좁아진다 하더라도 다만 우리 둘만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넓다고 생각될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미묘한 가장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겨우 올라간 봉우리에서 그녀가 다시금 내게서 도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긴 답장을 썼다. 그 가운데서 다소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한 구절만이 내 기억에 남아있다. 그녀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사랑만이 내가 지니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 나의 모든 미덕도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며 사랑이야말로 나를 나 이상의 위치로 끌어올려 주는 것 같아. 만일 사랑이 없다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머무르고 있는 보통의 높이로 다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을 거야. 너와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있으므로 제 아무리 험준한 산길이라도 언제나 내게는 가장 보람 있는 길이라고 생각돼. 내가 이 편지에다 무슨 말을 덧붙여 놓았기에 그녀는 다음과 같은 회답을 쓰게 되었던 것일까. 그렇지만 제롬, 성스럽게 된다는 것이란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무인 거야. 그녀의 편지엔 이 의무란 낱말에 밑줄이 셋이나 그어져 있었다. 만약 내가 믿어온 그 사람이라면 너 역시 이 의무를 피하지는 못할 거야. 이것이 전부였다. 우리의 편지 왕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아무리 교묘한 충고나 굳건한 의지로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이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감했다. 그런데도 나는 거듭 길고 애정이 넘치는 편지를 썼다. 세 번째 편지를 붙인 후에야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나의 벗, 내가 다시는 편지를 쓰지 않겠다는 결심이라도 했다고는 생각지 말아줘. 다만 편지 쓰는 것이 이젠 마음에 내키지 않을 뿐이야. 하지만 내 편지는 아직도 나를 기쁘게 해주고 있어. 이렇게까지 내 생각 속으로 점점 몰두되어 가는 게 죄스러워. 이젠 여름도 머지않았어. 잠시 동안 편지하는 걸 그만두기로 하고 9월 하순의 2주일 동안을 퐁그즈마르에 와서 내 곁에서 보내도록 해. 승낙하겠어? 만일 승낙한다면 회답하지 마. 침묵을 나의 승낙의 표시로 여길게. 그러므로 회답 않기를 바란다. 나는 회답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야말로 그녀가 부과한 최후의 시련이었다. 몇 달 동안의 공부와 몇 주 동안의 여행 후 퐁그즈마르에 다시 갔을 때 내 마음은 아주 조용한 안정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 짤막한 이야기로서 처음에는 나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대뜸 독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때부터
나를 온통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그 비탄의 원인을 여기에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녀의 그 더할 나위 없이 억지로 꾸민 가면 밑에서 여전히 사랑이 용솟음 치고 있었음을 느끼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하여 오늘날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어떠한 용서도 구할 수 없지만 처음엔 오직 그 꾸민 가면 밖에는 보지 못했고 지난날의 내 애인의 모습을 다시 찾아볼 길 없다고 알리사를 비난하였던 것이다. 아니야, 그때조차도 나는 너를 나무라지 않았어. 알리사, 다만 지난날의 너의 모습을 이제는 더 찾아볼 길이 없었기에 절망적으로 울었던 거야. 너의 애정에서 오는 그 침묵의 술책과 가혹한 기교로서 내가 품었던 애정의 힘을 측정할 수 있게 된 지금 내가 더욱더 가혹하게 나를 슬프게 할수록 나는 너를 더 사랑해야만 될 것인지. 경멸, 무관심, 아니다. 이겨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맞부딪혀 싸울 아무런 대상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따금씩 망설였고 내 불행이란 내가 꾸며낸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았던 것이다. 그토록 내 불행의 원인은 미묘한 것이었고 그토록 알리사는 교묘하게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한탄했던 것일까? 그녀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상냥해 보였다. 결코 이보다 더 친절하고 이보다 더 상냥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첫날에 나는 거의 속아 넘어갔다. 납작하게 바짝 졸라맨 머리 모양이 표정마저 아주 달라 보일 정도로 얼굴의 생김새를 딱딱하게 했다는 것쯤이야 무슨 상관이 있었으랴. 거칠거칠하고 보기 흉한 천으로 지은 음침한 빛깔에 어울리지 않는 위옷이 우아한 몸매의 곡선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것쯤이 뭐 그리 중대한 일이랴. 이런 것쯤이야 그녀가 결코 고치지 못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바로 내일이라도 제 스스로 또는 내 부탁이라면 고치리라고 어리석게도 나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보다도 우리 사이에서는 좀채로 그런 예가 없었던 그녀의 상냥스러움과 친절한 보살핌이 더 서글펐던 것이다. 나는 거기에서 애정의 충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심을 그리고 말하기는 두려운 일이지만 애정보다는 오히려 예의를 발견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저녁 때 응접실에 들어서면서 나는 언제나 놓여있던 자리에 피아노가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실망스러운 어조로 묻자 알리사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아노는 지금 수선 중이야. 얘야, 그러게 내 몇 번이고 말하지 않던. 거의 엄하다고 할 만큼 나무라는 어조로 외삼촌은 말씀하셨다. 여태껏 쓸 수 있었던 것이니 고치러 보내는 걸 제롬이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잖니. 내가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는 커다란 즐거움을 하나 잃어버렸어. 하지만 아버지, 새빨개진 얼굴을 감추느라고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정말 요즘은 쉰 소리가 너무 나서 제롬도 무엇 하나 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칠 땐 외삼촌은 말씀을 이으셨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던데 그래? 그녀는 얼마 동안 그늘진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안락의자 덮개의 치수를 재는 데만 정신이 빠진 듯이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윽고 훌쩍 방에서 나가더니 한참 만에야 외삼촌이 저녁마다 드시는 탕약을 쟁반에 받쳐들고 돌아왔다. 그 다음 날도 그녀는 그 머리 모양이나 웃옷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앞 벤치 위 아버지 곁에 앉아서 전날 저녁에도 하던 바느질 일하기보다는 깁는 일에 열중이었다. 자기 곁에 벤치 위거나 테이블 위에 그녀는 헤어진 양말짝들이며 짧은 양말짝들이 가득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놓아두고서 줄곧 일감을 꺼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에는 이것이 냅킨이나 호디블 등 속으로 바뀌었다. 이 일이 그녀를 완전히 골몰케 하는 모양인지 입술은 전혀 표정을 잃어버린 듯했고 눈은 광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알리사, 첫날 저녁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에서 시취가 없어진 그녀의 모습에 놀라서 나는 소리쳤다. 얼마 전부터 나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왜 그래? 고개를 들면서 그녀는 말했다. 내 말이 들리는지 알아보고 싶었어.
내 생각은 내게서 너무도 떨어져 있는 것 같길래 아니야, 난 여기 있어. 하지만 이건 주의하지 않고선 깊질 못하니까. 바느질하는 동안 내가 곁에서 책이라도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쩌자고 그렇게 정성이 드는 일거리만 골라 잡지?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하잖아. 이런 일로 밥벌이를 하는 가난한 아낙네들이 허다하잖아. 내가 이따위 보잘것없는 일을 기를 쓰고 하는 게 무슨 죄락이나 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녀는 대뜸 어떠한 일도 이보다 더 재미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밖에 하지 않았고 필경 다른 일에는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게 된 모양이라고 단언하였다.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줄곧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음성이 이 순간보다도 부드러웠던 적은 결코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끝없이 서글퍼지기만 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나는 당연한 이야기를 할 뿐인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니? 하고 말하는 듯 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항의는 입술에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채 목을 메워버리는 것이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장미꽃을 꺾었으며 그녀는 그것을 그 해에 들어 내가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던 자기 방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 순간 나는 얼마나 희망에 우쭐해졌던가.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자신의 서글픔을 내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꾸짖었던 것이다. 그녀의 단 한마디에 내 마음의 병은 나아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방에 들어서면서 가슴이 설레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언지 모르게 아늑한 정적이 감돌아 알리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창과 침대 옆 벽에 친 커튼의 푸른 그늘, 반들반들한 마호가니 가구들, 방 안의 정결함과 단출함, 그리고 그 고요함,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알리사의 티 없는 순결함과 사색적인 우아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그녀의 침대 옆 벽에 이탈리아에서 내가 가져다 준 2장의 커다란 마사치오의 그림이 안 보이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물어보려는 참에 내 시선은 바로 그 옆 그녀가 애독하는 책들을 얹어두는 선반에가 멈췄다. 이 조그마한 장서들은 절반은 내가 준 책들이고 절반은 나와 함께 읽은 것들로서 조금씩 늘려간 것이었다. 그런데 그 책들이 말끔히 치워지고 그저 경멸감으로서만 대해 주었으면 좋을 듯 싶은 통속적인 신앙심에 대한 너절한 소책자들이 쭉 꽂혀 있는 것이 아닌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나를 지켜보며 웃고 있는 알리사가 보였다. 미안해. 그녀는 곧 말했다. 내가 웃는 건 내 얼굴 때문이야. 내 책장을 살피면서 느닷없이 얼굴이 찌푸려지는 게 어찌. 나는 농담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다. 아니 알리사, 이것이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야? 그래, 근데 왜 놀라니? 자양분이 풍부한 양식에 길들여진 지성이라면 구토증을 느끼지 않고선 저 따위 몸이 건조한 것들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어. 난 내 말을 이해할 수 없구나. 그녀는 말했다. 이 책의 지은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표현하고 아무런 꾸밈 없이 나와 함께 이야기해주는 겸허한 영혼들이야. 그리고 이런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미사 여구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야. 또 이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찬양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래, 이젠 이런 것들밖엔 안 읽는 거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래, 몇 달 전부터는 게다가 책 읽을 시간도 이젠 별로 없어. 정말은 아주 최근에도 그 전에 내가 가르쳐 주어 감탄한 적이 있는 그 위대한 작가들 중에 어떤 이의 책을 다시 읽으려고 해보았지만 성서에 나오는 제 키를 한 자만 늘려보려고 애쓴 사나이와 같은 결과만 나왔어. 그렇게도 괴상망측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 그 위대한 작가란 누구를 말하는 거니? 그 작가가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한 것은 아니야. 그 작가의 저서를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든 거야. 파스칼이야. 아마 별로 좋지 못한 구절에 부딪혔던가 봐. 나는 안타깝다는 몸짓을 했다. 그녀는 간추리지 못한 꽃다발에서 눈을 들지도 않고서 마치 숙제라도 암송하듯 단조롭고 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한순간 그녀는 내 몸짓에 멈칫 말을 중단하더니 이윽고 똑같은 억양으로 계속했다. 그 같은 호언장담은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해. 그 같은 노력에도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도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없잖니. 때때로 나는 파스칼의 그 비장한 어조란 신앙 애설하기보다 오히려 회의의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해. 온전한 신앙은 그토록 숱한 눈물도 목소리의 떨림도 없는 거야. 파스칼의 음성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런 떨림이고 바로 그 눈물에 있는 거지 라고 반박하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알뜰히 사랑해온 그 어떠한 것도 그녀의 이런 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기억나는 대로 그 말을 옮기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난 후 생각한 수식이나 논리를 그 말에 갖다 붙이지는 않는다. 만일 그가 현세의 생활에서 우선 자기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없애버리지 않았다면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현세의 생활을 저울에 놓고 달아본다면 아마. 그러면 나는 그녀의 이상스런 이야기에 놀라서 물었다. 파스칼이 제의하는 그 확실치 않은 지복보다는 현세의 생활이 더 무거울지도 몰라. 그럼 너는 파스칼이 말하는 그 지복을 믿지 않는 거구나 하고 나는 부르짖었다.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장사꾼의 거래 같은 온갖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지복이 차라리 불확실한 편이 좋겠어. 주로 사모하는 영혼이 덕행에 몸을 바치는 것은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고귀함 때문이잖니. 파스칼과 같은 고귀한 마음의 안식처를 찾은 그 그윽한 회의주의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야. 회의주의가 아니야. 얀세니즘이야.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가능하다는 교의, 얀세니즘. 미소 지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헌데 그런 게 내게 무슨 상관이니? 여기에 있는 이 가련한 영혼들은. 하고 그녀는 제 책들이 있는 대로 몸을 돌리면서 자기들이 얀세니스트인지 키에스트,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살되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지 말라는 키에티즘의 신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무엇인지 말해보라면 어지간히 난처해야 할 거야. 이들은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풀잎처럼 아무런 악의도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그리고 또 아름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어.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자처하고 오직 주 앞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어떠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알리사! 라고 나는 큰 소리로 불렀다. 너는 왜 내 날개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녀의 음성이 너무도 차분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은 나에게조차도 우스꽝스럽게 과장된 것 같이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금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 파스칼을 읽고서 내게 남은 거라고는 그래 그게 도대체 뭐야? 그녀가 말을 멈추었으므로 나는 물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뿐이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녀는 더욱 둥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이제는 정말 거의 이해가 되지 않아. 이 눈에 뜨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위대한 사람들의 숭고함을 대하고 보면 그런 숭고함이 얼마나 빨리 이쪽을 숨가쁘게 하는지 정말 이상스러울 정도란다. 어리둥절해진 나는 대답할 말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만일 오늘이라도 너와 함께 이 모든 설교집이니 수상록 등을 꼭 읽어야 한다면 나는 그렇지만 하고 그녀는 말을 막았다. 내가 이것들을 읽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더 서글퍼질 거야. 넌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녀는 극히 간단한 어조로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두 사람의 삶을 따로 떼어 놓는 말이 얼마나 내 가슴을 찢어 놓는가는 조금도 염두에 없는 기색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머리가 불 붙는 듯 하였다. 나는 좀 더 말하고 싶었고 울고 싶었다. 아마도 그녀가 내 눈물을 보았다면 굴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벽난로 위로 팔꿈치를 짚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잠자코 있었다.
그녀는 내 괴로움이 눈에 띄지도 않는지 보고서도 시치미를 떼는지 조용히 꽃만 매만지고 있었다. 그때 식사를 알리는 첫 종소리가 울렸다. 어머나, 이러다간 점심 식사에 늦고 말겠네 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어서 가줘. 그러고는 무슨 장난에 대한 이야기나 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자고 말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이어지지 않았다. 알리사는 끊임없이 나를 피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다만 우연한 갖가지 일이 훨씬 급박하고도 중요한 용건으로서 불시에 대뜸 면할 길 없이 밀어 닥치는 것이었다. 나는 차례를 기다렸다. 그러나 내 차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집안 살림이라든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간일의 감독이라든가 소작인들의 가정 방문, 그녀가 점점 더 정성을 기울이는 빈민들의 가정 방문이라든가 이런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가까스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그 나머지 시간, 극히 짧은 시간밖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분주한 그녀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알리사가 얼마나 나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아마 거의 느끼지 않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이러한 자질구레한 일에 쫓겼기 때문이고 또 내가 그러한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을 스스로 단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극히 짤막한 대화도 그런 사실을 더욱더 깨우치는 것이었다. 알리사가 잠시 틈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 도무지 어설프기만 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해서였고 그녀는 그런 이야기조차 마치 어린애 장난이나 하는 것처럼 곁들일 뿐이었다. 그녀는 멍청하게 웃음을 띠면서 내 곁을 재빨리 지나쳐 다녔고 나는 그녀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꼈다. 뿐만 아니라 간혹 그녀의 미소에서 나는 무언지 모멸과도 같은 것, 적어도 어딘지 비웃음 같은 것이 보이는 듯 느꼈고 또 그녀는 이렇게 하여 내 욕망을 피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비난에 빠져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또 그녀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 수 없게 되어 모든 불평, 불만을 스스로에게 돌리곤 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처럼 행복을 기약했던 날들은 흘러가 버렸다. 시간이 달아나 버리는 것을 마비된 채 바라볼 뿐 날짜의 수요를 늘려본다거나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내 고통을 키우는 것이었다. 내가 떠나기 전전날 알리사가 나를 동반하여 폐광이 된 이회암 채굴터에 있는 벤치에 갔을 때는 안개 한 점 없는 지평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세세한 부분마저 파르스름하게 드러나 보이고 흘러가 버린 지난날의 가장 어렴풋한 추억까지 또렷하게 헤아려지는 듯한 맑은 가을 오후였다. 나는 불만을 참을 수가 없어 오늘의 불행이 어떤 행복의 상복을 입었기에 이처럼 된 것인가를 말하였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녀는 대뜸 말했다. 넌 지금 어떤 환영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는 거야. 아니야, 결코 환영에 대해서가 아니야, 알리사. 상상적인 어떤 인물과. 아, 내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야. 알리사는 내 애인이었어. 그녀를 기억하고 있어. 알리사, 알리사, 너는 내가 사랑하던 여자였단 말이야. 너는 그때의 너를 어떻게 해버린 거지? 무엇이 돼버린 거냔 말이야. 그녀는 얼마 동안 아무 대꾸 없이 가만히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한 송이의 꽃잎을 천천히 뜯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롬, 왜 그전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고 아주 솔직히 말하지 않는 거니?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나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내가 이보다 더 널 사랑한 적은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지만 너는 예전에 나를 그리워하고 있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서 살짝 어깨를 들어 올리면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내 사랑을 과거에다 놓을 수는 없어. 발밑에서 대지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아무 곳에나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나머지 모든 것과 더불어 흘러가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내 사랑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도 차츰 쓰러져 갈 거야. 제롬이 지금도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그 알리사는 이미 이젠 제롬의 추억 속에서만 있을 뿐이야. 언젠가 알리사를 사랑한 적이 있었지 하는 기억밖에 남지 않을 그런 날이 올 거야. 너는 마치 무언가가 내 가슴 속에서 알리사의 대치 될 수 있다거나 내 마음이 이젠 더 사랑해서는 안 되게 되었다는 투로 말하는구나.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해 왔다는 것은 이젠 더 생각나지도 않니? 그렇지 않고서야 나를 괴롭히는 게 이렇게 기꺼운 듯이 보일 수 있을까? 나는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알리사의 마음은 변치 않았어. 아니, 그럼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잖아? 하고 나는 그녀의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는 더 자신 있게 말을 이었다.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설명될 거야. 왜 터놓고 말 못하니? 무슨 말?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 그만둬. 나는 곧장 나 또한 그녀 못지않게 나이를 먹었고 우리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예전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진정이 되어 있었다. 유일한 기회는 이렇게 해서 지나가 버렸다. 나는 말다툼에 말려들므로써 유리했던 점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틀 후에 나는 퐁그즈 마르를 떠났다. 그녀와 나 자신의 불만을 품고서 또 내가 그때까지 미덕이라고 부르던 것에 대해 막연한 증오감과 내 마음속에 늘 자리하고 있는 집념에 대해 원한을 품고서 그 마지막 해후에서 나는 내 사랑의 과장,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내 모든 열정을 다 소진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처음에 내가 반대해 보려던 알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항변이 끝나버린 다음에도 여전히 생생하고 의기양양하게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그래, 분명코 그녀가 옳았어. 나는 하나의 환영만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알리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 분명코 우리는 나이를 먹었다. 내 가슴을 온통 얼어붙게 한 소름 끼치는 그녀의 멋없는 변화도 결국 따지고 보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조금씩 그녀를 한층 더 높이 떠올리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으로 장식해 하나의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그러한 내 수고에서 지금은 피곤 이외의 그 무엇이 남아있는가.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자마자 곧 알리사는 자기의 수준, 그 평범한 수준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으니 나 자신도 그 수준에까지 다시 내려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수준에서는 이미 그녀를 더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 아,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서 그녀를 올려놓았던 그 높은 곳에서 다시 그녀와 함께 있으려던 그 미덕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도 이제는 얼마나 어리석고 꿈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가. 조금만 긍지가 덜했던들 우리의 사랑은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상을 잃은 사랑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고집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충실한 것도 아니다. 구태여 충실하다고 말해본들 무엇에 대한 충실일 것인가? 그것은 하나의 과오에 대한 충실일 따름이다. 가장 현명한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해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러던 차에 아테네 학원, 고대 그리스 문화 연구를 위해 프랑스 정부가 아테네에 세운 학교에 추천을 받고서 나는 아무런 야망도 흥미도 없이 다만 떠난다는 생각에 무슨 탈출이나 하는 것처럼 기꺼이 당장에 입학을 승낙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또다시 알리사를 만났다. 그건 3년 후인 여름이 끝날 무렵이었다. 나는 그 이전에 그녀를 통하여 외삼촌의 죽음을 알았다. 그때 내가 여행하고 있던 팔레스티나에서 그녀에게 꽤 긴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았다. 르아브르에 간 내가 어떤 구실을 만들어 어색하지 않게 퐁그즈 마르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알리사를 만나게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혼자 있지 않으리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그곳에 간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일상적인 방문처럼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혐오감을 품으면서 나는 불안스러운 마음으로 걸어갔다. 들어갈까? 아니면 차라리 만나지 말고 구태여 만나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돌아서 버릴까? 그래, 그렇게 하자. 가로수길이나 산책하자. 어쩌면 그녀가 가끔 와 앉을지도 모르는 그 벤치에나 앉아볼까? 그러나 벌써 나는 내가 떠나버린 마음에라도 내가 왔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차릴 무슨 표적을 남길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린 걸음으로 걸었다. 그녀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나자 가슴을 조이는 좀 쓸쓸한 슬픔은 거의 달콤한 우울로 바뀌는 것이었다. 벌써 나는 가로수길에 이르렀고 들키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농가 안마당을 경계짓는 둑을 따라 길 가장자리를 걸어갔다. 나는 정원안을 내려다볼 수 있는 둑의 한 지점을 알고 있었다. 나는 거기로 올라갔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정원사가 오솔길의 잡초를 긁어 모으고 있었으나 이윽고 내 시야에서 벗어났다. 새 울타리가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개가 짖어댔다. 나무가 늘어선 길 끝에 이르러 정원이 흙담에 마주치자 오른쪽으로 돌았다. 빠져나온 길과 병행하는 너도 밤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 채소밭의 작은 문 앞을 지나는 순간 그대로 정원에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불쑥 나를 사로잡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러나 안쪽 빗장이 별로 튼튼하지 못하여 어깨를 대고 한번 밀치자 부러질 듯 하였다. 바로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흙담에 움푹 파인 곳에 몸을 감추었다. 정원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발소리를 듣고서 알리사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 몇 걸음 나서더니 힘없이 불렀다. 제롬, 너니? 맹렬하게 뛰던 나의 심장이 멈췄다. 그리고 목구멍이 조여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크게 불렀다. 제롬, 너지? 나를 부르는 그녀의 음성을 듣자 온몸을 조이는 감동이 너무도 벅차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어버렸다. 여전히 대답을 못하고 있자 알리사는 몇 걸음 앞으로 나와 흙담을 돌았다. 그러자 느닷없이 내 몸에 그녀를 곧장 보는 것이 두려운 듯이 팔로 얼굴을 감춘 나에게 그녀가 느껴졌다. 그녀는 연약한 자기의 손을 내가 입맞춤으로 뒤덮고 있는 동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얼마 동안 가만히 있었다. 왜 숨어 있었니? 3년 동안의 이별이 마치 며칠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다만 이렇게 말했다.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기다리고 있었어. 날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는 말했다. 나는 너무도 놀라서 그녀의 말을 의아한 듯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말했다. 벤치 있는 데로 가자. 나는 너를 한 번 더 만나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사흘 전부터 매일 저녁 여기에 와서 오늘 밤에 했듯이 너를 불렀어. 왜 대답을 하지 않았니? 만일 내가 갑자기 나오지 않았더라면 난 너를 만나지 않고 그냥 갔을 거야. 까무러칠 정도로 아찔했던 감동을 억누르며 나는 말했다. 마침 르아브르를 지나던 길이어서 저 가로수길이나 산책하며 정원 둘레도 빙 돌아보고 지금도 내가 와서 앉을 듯 싶은 이회암 폐강터에 있는 벤치에서 잠시 쉬어볼까 했던 것뿐이야. 그러곤. 사흘 전 저녁부터 내가 여기에 와서 무엇을 읽었는지 좀 보렴. 그녀는 내 말을 끊고 말했다. 그리고 편지 묶음을 내게 내밀었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써 보냈던 편지드림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에게로 눈을 들었다. 그녀는 엄청나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야윈과 헬쑥함이 가슴을 무섭게 조이는 것이었다. 내 팔에 기대고 의지하면서 마치 추위나 무서움을 타듯 내게 바싹 붙었다. 그녀는 아직도 정식 상복 차림이었고 그래서 모자 대신 쓰고 있던 검정 레이스가 그녀의 얼굴을 둘러싸고 있어 창백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으나 실신할 것처럼 보였다. 나는 요즘도 퐁그즈 마르에 그녀 혼자 있는지 어떤지 알고 싶어 애가 탔다. 로베르가 그녀와 함께 거기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줄리에트와 에두아르 그리고 그들의 세 아이들도 그들 곁에서 8월을 지내려고 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벤치로 가서 앉았다. 얼마 동안 대화는 진부한 소식을 주고받는 것으로 질질 끌었다. 그녀는 내 일에 관해 궁금해했다. 내키지 않는 대로 나는 대답했다. 내 일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녀가 느껴줬으면 싶었다. 그녀가 전에 나에게 환멸을 느끼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내가 그녀에게 환멸을 주고 싶기도 했다. 생각대로 되었는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녀는 조금도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 나로선 울분과 동시에 애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쌀쌀하게 말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따금 북받쳐 올라오는 감동에 말소리가 떨려 나와 스스로도 원망스러웠다. 조금 전부터 한 조각 구름에 가려 있던 석양이 우리 맞은편 지평선에 닿을락 말락하게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텅 빈 들판을 떨리는 낙조로 채우고 우리 발밑에 퍼져 있는 조그마한 협곡을 갑자기 붉은빛으로 메우다가 이윽고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현혹되어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내 울분이 발산되어 나가는 일종의 황금빛 돛이 같은 것이 다시금 나를 감싸고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서 나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나에게 몸을 굽히어 기대고 있던 알리사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위도에서 얇은 종이로 싼 아주 섬세한 작은 상자를 꺼내곤 내게 그것을 내미는 신용을 하다 그만둬 버렸다.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제롬, 들어봐. 여기에 들어있는 건 내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야. 오래전부터 내게 주고 싶어서 사흘 전부터 가지고 다녔어. 이걸 어떡하라고?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 기념으로 내 딸을 위해서 간직해줘. 무슨 딸 말이야? 나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리사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내가 하는 말을 침착하게 잘 들어줘. 제발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벌써부터 내게 말하기가 몹시 고통스러워. 하지만 이젠 꼭 말하고 싶어. 제롬 들어봐. 언젠가는 너도 결혼을 할 게 아니니? 아니야. 내 말에 대답하지 마. 내 말을 막지 말고 제발 내가 바라는 건 다만 내가 너를 몹시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3년 전부터 나는 내가 좋아하던 이 작은 십자가를 내 딸이 어느 날인가 날 기념하며 그걸 달리라 생각해 왔어. 물론 누구 것인지는 모르고서. 그리고 어쩌면 그 애에겐 내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목이 메어 그녀는 말을 멈췄다. 나는 거의 적대시하듯 소리쳤다. 직접 그에게 주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지? 그녀는 더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흐느끼는 어린애의 입술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시선에 기이한 반짝임은 그녀의 얼굴을 초인간적이고 천사 같은 아름다움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알리사, 내가 도대체 누구하고 결혼을 하겠니? 난 너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벼랑간 미친 듯이 거의 난폭하다고 할 만큼 그녀를 내 팔에 끌어안으며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퍼부었다. 나는 얼마 동안 그의 뒤로 젖혀진 채 온몸을 내방기는 듯한 그녀를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길이 그늘져 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차츰 닫히더니 비길 데 없을 만큼 분명하고도 고운 음성으로 그녀는 말했다. 우리 둘을 불쌍히 여겨 제롬. 우리의 사랑을 손상시키지 말아줘. 아마 그녀는 이렇게 말했으리라. 비열한 짓 하지 마 라고. 아니 어쩌면 그건 내가 나 자신에게 한 말인지도 모른다. 이제는 생각나지 않는다. 아무튼 갑자기 그녀 앞에 몸을 던져 무릎을 꿇고 그녀를 경건하게 내 팔로 감싸 안았다. 그렇게 나를 사랑했으면서 언제나 나를 밀쳐냈던 건 왜지? 자, 들어봐. 처음에 난 줄리에트의 결혼을 기다렸어. 너 역시 그의 행복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녀는 지금 행복해. 그건 너에게 들은 말이기도 하지. 그 다음에는
내가 계속해서 내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어. 하지만 이젠 우리 둘뿐이야. 오, 과거를 후회하지 마.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미 나는 페이지를 넘겨버렸는걸. 아직도 늦지는 않아, 알리사. 아니야, 제롬. 이젠 늦었어.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보다 더 훌륭한 것을 상대편에게 엿보게 된 그날부터 때는 이미 늦었던 거야. 제롬 덕택의 내 꿈은 인간적인 만족이 전락시킬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갔어. 나는 종종 우리가 서로 같이 생활하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렇지만 혹시 우리의 사랑이 더 이상 완전치 못하게 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지탱해낼 수 없을 것 같았어. 우리의 사랑을. 서로가 서로를 상실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아니, 한 번도. 이제는 너도 알 거야. 3년 전부터 나는 너 없이 고통스럽게 헤매고 다녔어. 밤이 내리고 있었다. 추워. 그녀는 몸을 일으키면서 내가 다시 자기의 팔을 붙잡지 못하도록 쇼를 바짝 덮으면서 말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혹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던 그 성서의 구절을 기억하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그들은 그 약속되었던 것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9, 40절. 그 말을 너는 아직도 믿고 있니? 그걸 믿어야 해. 우린 얼마 동안 나란히 걸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걸 생각해 보렴, 제롬. 그 더 좋은 것을. 그러곤 그녀의 눈에선 갑자기 눈물이 솟아나왔다. 그러면서 그녀는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 더 좋은 것을. 그녀가 나오는 것을 보았던 채소밭의 그 작은 문 앞까지 오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게로 몸을 돌렸다. 잘 가. 그녀는 말했다. 아니, 더 이상 오지 마라. 아듀, 나의 사랑하는 법. 더 좋은 것이 시작되는 건 지금부터야. 한동안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붙잡는 듯 또 자기로부터 밀어내는 듯 팔을 내밀어 내 어깨에 손을 얹고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하고서 문이 닫히고 문 뒤에서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참을 수 없이 북받쳐 오르는 절망에 사로잡혀 나는 그 문에 기댄 채 쓰러졌다. 밤이 깊도록 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붙들고 그 문을 억세게 밀어붙이고 어떻게 해서든 집 안으로, 하긴 내가 못 들어가도록 잠겨 있지도 않았겠지만 들어갔더라면, 하지만 아니다. 모든 과거를 되살리기 위하여 옛날로 되돌아가는 오늘에 와서도 역시 아니다. 그런 걸 나로서는 할 수 없다. 현재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때까지의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견딜 수 없는 불안이 내게 며칠 후 줄리에트에게 편지를 쓰도록 만들었다. 그녀에게 나는 퐁그즈마르 방문을 이야기하고 알리사의 창백함과 여인 모습이 얼마나 나를 놀라게 하였는지를 말했다. 나는 줄리에트가 자기 언니를 돌보아주고 이제는 알리사 자신으로부터는 더 기대할 수 없는 소식을 내게 알려주도록 빌었다. 그 뒤 한 달도 못 되어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제롬, 무척 슬픈 소식을 전해야겠어. 우리의 가엾은 알리사는 이제 이곳에 있지를 않아. 슬프게도 오빠의 편지가 보여주던 근심들은 정말로 근거 있는 것이었어. 몇 달 전부터 언니는 꼭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도 쇠약해져 갔어. 그래도 내 간청에 못 이겨 언니는 르아브레에 있는 A 박사의 진찰을 받기로 승낙했지. 그리고 A 박사는 내게 편지로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했고, 그런데 제롬이 언니를 만난 지 사흘 후에 언니는 갑자기 퐁그즈마르를 떠나버렸어. 언니의 출발을 내가 안 것은 로베르의 편지를 통해서였어. 언니가 내게 편지하는 일은 좀채로 드문 일이기에 로베르가 아니었다면 언니의 출분에 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거야. 언니에게 소식이 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았을 테니까. 로베르에게는 그처럼 떠나게 내버려 둔 것과 파리에서 동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몹시 나무랐어. 글쎄, 떠나버린 때부터는
언니의 주소도 모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거야. 언니를 만날 수도 없고 편지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얼마나 내가 애태우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 며칠 후에 로베르가 파리에 갔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그 애는 어찌나 꿈으로 거리는지 그 애의 열성을 의심할 지경이었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어.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불안 속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에드와르가 출발해서야 드디어 알리사가 피신해 있던 조그만 요양원을 찾아냈어. 하지만 슬프게도 너무 늦었어. 나는 언니의 사망 통지서와 함께 언니의 임종조차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에드와르의 전보를 동시에 받았어. 마지막 날 언니는 우리가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소를 한 장의 봉투에다 적어 놓았고 다른 한 장의 봉투에는 르하브르에 우리 공증인에게 유언을 적어 붙였던 편지의 사본을 넣어 두었던 거야. 그 편지의 한 구절은 오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돼. 곧 그걸 알려줄게. 에드와르와 로베르는 그저께 치렀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어. 운구를 따라간 사람은 그들만이 아니었대. 요양원의 환자 몇 사람이 꼭 장례식에 참석하고 묘지까지 운구를 따라가겠다고 나섰대. 나는 5번째 아이의 해산을 오늘 내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참이라 섭섭하게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 그리운 제롬, 나는 이 슬픔이 일으킬 오빠의 끝없는 애통한 비탄을 잘 알아. 나는 찢어지는 듯한 가슴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나는 이틀 전부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어 지금 이 편지도 간신히 쓰고 있어.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에드와르나 로베르에게일지라도 필경 우리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알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맡기고 싶지는 않았어. 이처럼 나도 다 늙은 가정주부가 되어버린 지금, 그리고 쌓이고 쌓인 잿더미가 불타오르던 과거를 뒤덮어버린 지금은 오빠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해도 괜찮겠지. 언제라도 놀러 오거나 볼 일이 있어 님무에 오게 되면 에그 비에브까지 와줘. 에드와르도 제롬을 알게 되는 것이 기쁠 것이고 두 사람 다 알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아듀. 그리운 제롬, 무척 서글픈 마음으로 키스를 보내며. 며칠 후 나는 알리사가 퐁그즈 마르의 집을 로베르에게 남겨주었으나 제 방에 있던 모든 물건과 특별히 지시한 몇 가지 가구만은 줄리엣에게 보내도록 부탁했다는 것을 알았다. 내 이름이 적힌 봉함 서류는 곧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방문 때 거절했던 그 작은 자수정 십자가를 자기 목에 달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 부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에드와르를 통해 알았다. 공증인이 내게 전송해준 봉함 봉투에는 알리사의 일기가 들어있었다. 그 일기의 상당한 페이지를 여기에 옮겨보겠다.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옮기겠다. 이 일기를 읽을 때의 내가 한 생각들과 내가 말해본 대자 극히 불충분하게밖에 드러낼 수 없는 내 마음의 혼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알리사의 일기. 에그비에브에서 그저께 르하브르 출발. 어제 님무 도착. 나의 첫 여행. 살림살이나 부엌일에 대한 아무런 걱정도 없이 계속되는 나태 속에서 1887년 5월 23일 내가 25살 되는 생일에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무슨 큰 즐거움은 없지만 그저 벗삼아. 아마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홀로 있다는 느낌이 가슴에 밀려온다. 낯선, 거의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껏 아무런 인연도 맺지 못하였던 고장에서 이 땅이 나에게 들려줄 것도 필경 노르망디 지방이 들려주었던 것이나 내가 퐁그즈 마르에서 줄기차게 들었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이 땅, 이 남녘 땅은 말하고 있다. 내가 아직 배우지도 못하고 놀라움으로 듣고 있는 언어들로. 5월 24일 줄리에트는 내 곁 긴 의자 위에서 졸고 있다. 정원에 이어지는 모래 깔린 안뜰과 엇비슷한 높이이고 또 이탈리아풍으로 지은 이 집의 매력을 이루는 활짝 트인 갤러리 안에서
줄리에트는 그 긴 의자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도 저 너머 잡색의 지브리 떼가 뛰놀고 두 마리 백조가 헤엄치고 있는 연못에 이르기까지 이랑저 펼쳐져 있는 잔디밭을 볼 수가 있다. 어떠한 여름에도 마르는 일이 없다는 시냇물이 이 연못에 물을 대주고는 점점 더 야생의 덤불로 변해가는 정원을 가로질러 흐르고 메마른 벌판과 포도밭 사이에 끼어 점점 좁혀지다가 이내 완전히 잘리고 만다. 에두아르 테시에르는 어제 내가 줄리에트 곁에 남아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정원, 농장, 지하실, 포도밭 등을 구경시켜 드렸다. 그래서 나는 이른 아침에 혼자서 공원 안을 이것저것 살피며 산책할 수 있었다. 알 수 없는 많은 초목들, 그 이름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기 위해 그것들의 장가지 하나씩을 꺾었다. 제롬이 빌라 보르게에즈 로마에 있는 박물관의 하나라든가 드리아 팡필리 제노아에 있는 자연과학 박물관에서 눈여겨보았다던 푸른 떡갈나무가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을 알아냈다. 우리가 사는 북프랑스의 나무들과는 거의 같은 종류에 속하지만 모양은 전혀 다르다. 그 떡갈나무들은 정원이 거의 끝나는 곳에서 좁다랗게 신비로운 빈터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밟은 발의 감촉도 폭신폭신한 잔디밭 위에 늘어져 요정들의 합창을 권유하고 있었다. 퐁그즈 마르에 있을 때는 그처럼 깊이 기독교적이던 나의 자연관이 이곳에 오자 나도 모르게 얼마간 신화적으로 변하여 가는 것이 놀랍고 거의 두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점점 더 나를 억누르는 그 두려움 비슷한 느낌도 역시 종교적인 것이었다.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은 성스러운 숲이니 라고 중얼거렸다. 공기가 수정같이 맑았다. 이상스러운 침묵이 깃들고 있었다. 나는 오르페라든가 아르미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벼랑간 하나의 새소리가 들려왔다. 너무도 내 가까이에서 너무도 감동적이고 맑아서 모든 자연이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이 불쑥 떠올랐다. 가슴이 몹시 세차게 두근거렸다. 한동안 나무에 기대어 있다가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 5월 26일 여전히 제롬에게서는 편지가 없다. 르하브르로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나에게로 전송되었을 터인데 내 불안을 오직 이 노트에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어제 보호까지의 소풍도 기도도 사흘 전부터는 잠시도 내 기분을 돌이키지 못했다. 오늘은 여기에 다른 무엇도 쓸 수가 없다. 에그비에브에 도착한 이래로 나를 괴롭히는 그 야릇한 우울도 필경은 아무 까닭도 없는 것 같다. 그런데도 이 우울이 너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박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내 자신 자랑스럽게 여기던 기쁨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우울감을 감싸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 5월 27일 무엇 때문에 내 자신을 속이려는 것일까? 내가 줄리에트의 행복을 기뻐하고 있는 것은 다만 이론적인 것이다. 이 행복, 내 행복까지 희생하면서 그렇게 주고자 바라던 그 행복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서 나는 괴로워하고 있다. 얼마나 복잡한 얽힘인가. 그래, 줄리에트가 제 행복을 내 희생 밖에 딴 데서 찾아냈다는 것과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구태여 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되돌아온 무서운 이기주의가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제롬의 침묵이 내게 어떠한 불안감을 야기시키는지를 느낌에 따라 나는 그러한 희생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한 희생을 내게서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니 모욕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말 내게는 그러한 희생을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일까? 5월 28일 나의 슬픔을 이렇게 분석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벌써 나는 이 노트에 매달리고 있다. 극복했다고 믿고 있던 교태가 여기서 또다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까? 아니다. 이 일기는 그 앞에서 내 영혼이 단장하는 그런 아첨의 거울이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 내가 생각했듯이 내가 일기를 쓰는 것은 무의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다. 슬픔은 죄악의 상태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며 지금 내가 증오하고 그것으로부터 내 영혼을 단순하게 하고자 원하는 것이다. 이 일기는 내 마음속에 그 행복을 다시 찾아내도록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비애란 하나의 착잡함. 결코 나는 나의 행복을 분석하고자 한 적은 없다. 퐁그즈 마르에서도 나는 역시 나 혼자였다. 지금보다도 더 혼자였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을까? 그래서 제롬이 이탈리아에서 편지했을 때도 나는 그가 나 없이도 보고 나 없이도 살아가는 것을 말없이 받아들였고 생각으로나마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기쁨을 내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나도 모르게 나는 그를 부르고 있다. 제롬 없이 내가 보는 모든 새로운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6월 10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일기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귀여운 리즈의 탄생, 줄리에트 곁에서의 긴 밤샘들, 제롬에게 편지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도 여기에다는 쓸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허다한 여성들에게 공통되는 그 견딜 수 없는 결점인 수다를 나는 삼가고 싶다. 이 노트를 자기 완성의 도구로 생각할 것. 독서 도중에 필기해둔 것과 베껴둔 구절 등등으로 몇 페이지가 계속되었다. 그러곤 다시 퐁그즈 마르에서 적은 것이었다. 7월 16일 줄리에트는 행복하다.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보인다. 나는 그걸 의심할 권리도 이유도 없다. 그런데 지금 그녀 곁에서 느끼는 이 불만과 불안한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마도 더할 나위 없는 이 행복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 쉽게 얻어진 것이어서 또 너무나 자로 잰 듯 완벽한 것이어서 그 행복이 영혼을 조이고 질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건 분명 행복 그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도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오 주여, 제가 너무 빨리 다다를 수 있는 행복으로부터 저를 멀리하여 주소서. 저의 행복을 제가 당신 곁에 갈 때까지 연기하고 멀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뒤론 숱한 페이지가 찢겨 있었다. 분명 그 페이지들은 르아브르에서의 우리의 고통스럽던 상봉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 게다. 일기에는 다음 해에 가서야 다시 계속되었다. 날짜 없는 페이지들이 있었지만 그건 분명 내가 퐁그즈 마르에 머물렀을 때 쓰여진 것이리라. 때때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는 나를 설명하고 나 자신에게 나를 발견시켜준다. 그이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 오직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때때로 그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바가 정말로 남들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인가 하고 망설여 본다. 남들이 보통 사랑에 대하여 그려내는 것은 내가 그려내고 싶은 것과는 그토록 다르다. 나는 사랑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없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고 싶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가 모르게 그를 사랑하고 싶다. 그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들 가운데서 어느 것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는 못한다. 나의 모든 미덕도 오직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의 곁에서는 나의 미덕이 쓰러져 가는 것을 느낀다. 나는 피아노 연습을 좋아하였다. 왜냐하면 날마다 조금씩 진보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시에 내가 외국어 책을 읽을 때 맛보는 즐거움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 말보다도 어떤 외국어를 더 좋아한다거나 내가 탐복하는 몇몇 우리나라 작가들이 어떤 면에서는 외국 작가들에 비하여 손색이 있다고는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의미와 감정을 추가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약간의 곤란, 그리고 그 곤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차츰차츰 더 낮게 극복할 수 있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자만심은 무언지 모르는 영혼의 승낙 비슷한 기쁨을 정신의 쾌락에다 덧붙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다.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진보가 없는 상태를 나는 바랄 수 없다. 성스러운 기쁨이란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융합이 아니고 무한하고 계속되는 접근인 것처럼 나는 생각된다. 그래서 언어의 유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진보하지 않는 기쁨 따위를 나는 경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둘이서 그 가로수길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또 무슨 말을 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내게 내세를 믿느냐고 물었다. 그럼 제롬, 나는 선뜻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게 희망 이상의 것이야. 그건 확신이지. 그런데 문득 나의 신앙심은 그 외침 속에서 공허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알고 싶은 건 하고 그는 덧붙였다. 얼마 동안 말을 끊고 있다가 다시 이었다. 만약 너에게 그 신앙심이 없다면 너는 지금과 다르게 행동할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니? 그리고 나는 덧붙여 말하기를 하지만 너 역시도 내 자신의 생각에 어떻든 더없이 열렬한 신앙심이 부어진 이제는 달리 행동할 수도 없을 거야. 그리고 달라진다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야. 아니야, 제롬, 아니야. 우리의 미덕이 애를 쓰는 것은 미래의 보상에 대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사랑이 구하는 건 보상이 아니야. 자기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은 착하게 태어난 영혼에게는 상처를 입히는 것일 거야. 덕이라는 것도 그런 영혼을 장식하는 폐물은 아니야. 아니야, 덕이란 그런 영혼의 아름다움이 지니는 형태, 바로 그거야. 아버지가 또다시 좀 좋지 않으시다. 대단치 않기를 바라지만 사흘 전부터 다시 우유만 드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젯밤 제롬이 막 제 방으로 올라간 다음 밤이 깊도록 나와 함께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잠깐 나만을 남겨두고 방을 나가셨다. 나는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니 내겐 좀처럼 없는 일인데 드러누워 있었다.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른다. 등갓이 불빛으로부터 내 눈과 상체를 가려주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발끝을 보고 있었다. 발끝은 옷자락 밑으로 나와 있었고 한 줄기 램프의 불빛이 거기에 걸려 있었다. 아버지는 들어오시더니 잠시 동안 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듯 서글픈 듯한 이상스러운 태도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어쩐지 부끄러워져서 나는 일어났다. 내 옆에 와 앉거라. 아버지는 손짓을 하며 말씀하셨다. 이미 밤이 깊었는데 어머니에 관해 말씀하셨다. 그분들이 헤어진 후로는 한 번도 없던 일이다. 어떤 경로를 거쳐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었고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으며 그리고 처음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쓰셨던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지, 왜 오늘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밤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셨는지. 그게 말이다. 응접실에 들어오면서 긴 의자 위에 누워있는 너를 보자 한순간 내 어머니를 보는 듯 싶었어. 내가 그때 그처럼 캐물은 것은 바로 그날 저녁 제롬이 내 의자에 기대어 서서 내 어깨 너머로 몸을 굽혀 책을 읽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고 그는 내 몸의 체온과 떨림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채 했지만 이미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더 이상 글줄을 가려 볼 수도 없었다. 너무도 야릇한 마음의 동요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직은 일어날 힘이 있는 동안에 일어나자 하고 얼른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가 눈치를 채지 않도록 잠시 방에서 나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무도 없는 응접실의 긴 의자 위 아버지가 나를 어머니와 비슷하게 보셨던 그 긴 의자 위에 들어 누워 있던 바로 그때 나는 정말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더듬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의 회한처럼 마음속에 솟구치는 지난날의 추억에 사로잡혀 불안하고 짓눌려 비참해진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치고 말았다. 주여, 악의 형상을 띤 모든 것에 대한 공포를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가엾은 제롬, 그렇지만 때로 그가 오직 하나의 어떤 몸짓을 하기만 하면 되리라는 것, 또 그 몸짓을 때때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만 한데도
내가 어렸을 때 이미 나는 재롱 때문에 아름답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완덕으로 향했던 것은 오로지 그를 위해서만이었다. 그런데 이 완덕은 오로지 그가 없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 나의 주여, 당신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저를 당황케 하는 것이옵니다. 덕과 사랑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영혼을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나는 때때로 사랑한다는 것, 할 수 있는 한 사랑한다는 것, 끊임없이 더욱 사랑한다는 것 말고 또 다른 덕이 있을까를 의심해 본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오 미덕이란 다만 사랑에 대한 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럴 수가 있을까? 내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기울어짐을 감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 매혹스러운 궤변이여, 허울 좋은 권유, 행복의 짓궂은 신기루여. 오늘 아침 라 브루이에르의 저서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 인생 항로에는 때로 금지되어 있지만 허용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당연할 만큼 귀중한 쾌락과 너무도 흐뭇한 약속이 있다. 이렇듯 큰 매력은 그것을 미덕의 힘으로 단념할 줄 아는 매력에 의해서 밖에는 극복될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변명을 찾아냈던 것일까? 사랑의 매력보다도 더 흐뭇하고 또 더욱 강렬한 매력이 은근히 내 마음을 끌고 있기 때문인지, 오 사랑의 힘으로 우리도 영혼을 한꺼번에 사랑 저 너머로 이끌어 갈 수만 있다면, 슬프게도 나는 이제 너무나 그것을 잘 깨닫고 있다. 하나님과 제롬 사이에는 나 이외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아마도 그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처음에는 그를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로 그 사랑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서 지체하고 나를 더 좋아하고 있다. 나는 그가 미덕 속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렸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도달하도록 되어야 한다. 비로한 제 마음 속에서는 제 사랑을 억누르는 것을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저를 사랑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면 저의 공덕에 비하여 더 무한히 훌륭한 그의 미덕을 저는 당신께 바칠 것이오니. 그리고 오늘 그를 잃고서 저의 영혼이 흐느껴 울더라도 그것은 장차 당신 안에서 그를 다시 찾으려 함이 아니옵니까? 아, 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영혼인들 그의 영혼보다 더 당신에게 값한 적이 있사옵니까?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보다는 더 훌륭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그가 아니옵니까? 그러함으로 그가 저로 인하여 걸음을 멈추게 된다면 저는 그만큼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옵니까? 장하다 할 수 있을 그 모든 것도 행복 안에서는 얼마나 위축되어 버리는 것이온지요. 일요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5월 3일 월요일 행복이 여기 아주 가까이에 내밀어져 있으니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아침 그와 이야기하면서 나는 희생을 다할 수 있었다. 월요일 저녁 그는 내일 떠난다. 사랑하는 제롬, 나는 끝으로 애정으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눈, 내 입, 내 영혼에 부과하는 구속이 너무도 힘들기에 너와 헤어진다는 것도 내게는 해방이며 또 스디쓴 만족이 된다. 이성을 갖고 행동하고자 애쓰나 행동의 순간이면 나를 움직이게 하던 이성이 나를 저버리거나 아니면 어리석게 본다. 이미 나는 그것을 믿지 않게 된다. 내가 그를 피하는 이유는 이성 때문일까? 그런 걸 나는 이제 믿지 않으니. 그런데도 나는 그를 피하고 있다. 왜 그를 기피하는지 까닭도 알지 못한 채. 주여, 제롬과 제가 서로 함께 서로 의지하며 당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형제여 피곤하면 내게 기대렴 하면 상대방은 너를 내 곁에서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해 라고 대답하는 두 순례자처럼 인생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은 주여 좁은 길이옵니다. 좁아서 둘이서 나란히 걸을 수도 없는 길이옵니다. 7월 4일 내가 이 일기를 펼치지 않은 것도 6주가 지났다. 지난달 몇 페이지를 다시 읽어보았는데 잘 써보려는 어리석고 고약한 마음씨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도 그이 때문이다. 그이 없이도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이 노트 속에서 마치 그이에게 편지를 계속하여 쓰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잘 써졌다 싶은 페이지를 모두 찢어버렸다.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 그와 관련되는 페이지는 모조리 찢어버렸어야 한다. 모두 다 찢어버렸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못하고 말았다. 그 몇 장 찢어버린 것만으로도 나는 적잖은 긍지를 느낀다. 내 마음이 이토록 병들지 않았던들 웃어넘기고 말았을 그러한 긍지를. 참으로 장한 일을 해낸 것 같았고 뜯어내버린 그 몇 장이 사뭇 대단한 무엇 같았던 것이다. 7월 6일 나는 책장에서 책을 추방해야만 했다. 이 책에서 저 책으로 그를 피해 달아나건만 그는 어디에나 있다. 나 혼자 그가 없는 데서 찾아낸 페이지에서조차 그것을 읽어주는 그의 음성이 들린다. 나는 오직 그에게 흥미 있는 것만을 좋아한다. 내 생각마저도 그의 사고방식을 취해버렸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 둘의 생각이 한데 뒤섞이는 것을 기꺼워할 수 있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떤 것이 내 생각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가끔 나는 그의 문장 투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서투르게 쓰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 그건 오히려 그에게 몰두하는 것이 된다. 당분간 성서 또 간혹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도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기로 일기에도 읽은 것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구절밖에는 적지 않기로 결심한다. 이 다음에는 일종의 나날의 양식과도 같은 것이 계속되어 있어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날마다의 날짜에는 성서의 한 구절씩이 덧붙여 있었다. 여기에는 주석들이 달려있는 부분만을 옮겨 쓰겠다. 7월 20일 내게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직 제롬을 위해서만 있는 이 마음을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제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주는 게 아니겠는가. 주여 저에게 그럴 용기를 주옵소서. 7월 24일 마음에 위한 읽기를 그만두었다. 이 옛글이 무척이나 즐겁게 했지만 내 마음을 흩어지게도 했다. 거기서 맛보는 거의 이교도적 즐거움은 내가 구하려고 뜻했던 가르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를 다시 읽다. 이것 역시 이해하기 힘든 라틴어 원서로는 읽지 않기로 했다. 읽고 있는 번역본에 서명이 없는 것이 마음에 든다. 신교파의 번역임에는 틀림없지만 모든 기독교 단체에 적합함이라고 적혀 있다. 오 그대가 미덕 속으로 나아감으로써 얼마나 큰 안식을 스스로 얻을 수 있고 얼마나 큰 기쁨을 남들에게 줄 수 있는지를 안다면 그대는 더욱 거기에 마음을 기울여 노력하리라는 것을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제1권 11장 8월 10일 주여 제가 당신을 향하여 어린애 같은 신앙심의 충동과 천사들의 초인간적인 음성으로 외칠 때 저는 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제롬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하지만 어디에나 당신과 저 사이에 그의 모습을 두심은 어찌된 일이옵니까? 8월 14일 이 일을 성취하는데 앞으로 2달 남짓. 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8월 20일 분명히 느끼고 있다. 내 슬픔에 따라 느끼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희생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 주여 오직 그만이 알게 해주던 그 기쁨을 이제는 모름지기 당신에게서만 얻게 하소서. 8월 28일 이 얼마나 속되고 볼품없는 덕에 이르렀는가. 도대체 나는 나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일까?
이젠 더 이상 나를 용서할 수 없다. 언제나 주께 주의 힘을 애원하다니 이 무슨 비겁한 일인가. 이제 내 모든 기도는 하소연에 지나지 않고 있다. 8월 29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8절, 누가복음 12장 27절. 오늘 아침 이 소박한 말씀이 나를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슬픔 속으로 가라앉혔다. 나는 들판으로 나갔지만 나도 모르게 되풀이하고 있던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두 눈을 눈물로 가득 채웠다. 나는 농부가 쟁기 위에 몸을 굽힌 채 갈고 있는 텅 비고 광막한 들을 보았다. 들에 핀 백합화. 그러하오나 주여, 백합화는 어디에 있사옵니까? 9월 16일 밤 10시 다시 그를 만났다. 그는 여기 한 지붕 밑에 있다. 그의 방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잔디밭 위를 비춘다. 내가 몇 줄 적고 있는 이 시간 그는 자지 않고 있다. 어쩌면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느낀다. 그의 사랑이 나를 저버리도록 이미 결심한 대로의 나를 그에게 보일 수 있을지. 9월 24일 속에서는 마음이 까무러치는데도 무관심과 냉담을 끝내 가장하였던 그 잔혹스런 대화. 지금껏 나는 그를 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주님이 나에게 이겨낼 힘을 주시리라 믿었고 끊임없이 싸움에서 몸을 피한다는 것도 비열한 노릇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승리한 것이었을까? 제롬이 나를 덜 사랑하게 되었는가? 슬프게도 그걸 바라면서 두려워하고 있으니 지금보다 더 그를 사랑한 적은 없었다. 그러하오나 그를 저에게서 구하기 위하여 제가 없어져야 한다면 주여 그렇게 하소서. 저의 괴로움을 짊어지기 위해 당신의 순환으로도 아직도 남아있는 고통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 저의 마음과 저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소서. 우리는 파스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에게 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던가? 그 무슨 욕되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던가? 그런 것을 말하면서도 벌써 나는 괴로웠지만 오늘 밤은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을 한 것처럼 후회하고 있다. 묵직한 팡새를 다시 뽑아들었다. 제풀에 펼쳐진 곳이 루아네 양, 파스칼의 친구 루아네스 공의 여동생으로 파스칼의 애인이었다고 한다. 에게 보내는 편지 구절이었다. 이끄는 이를 스스로 따를 때 얽매인 굴레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구하기 시작하고 홀로 떨어져 걷는다는 건 몹시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말이 너무나 사무치게 느껴져 더 읽어나갈 기력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곳을 또 펼치자 여태껏 읽은 적이 없었던 훌륭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어 베껴두었다. 이 일기의 첫 번째 노트는 여기서 끝나 있었다. 뒤이은 노트는 찢어버린 모양이었다. 알리사가 남긴 서류 속에는 그로부터 3년 후 다시금 퐁그즈 마루에서 9월 곧 우리의 마지막 상봉이 있기 조금 전부터 일기가 이어져 있었다. 다음과 같은 글로 그 마지막 일기는 펼쳐진다. 9월 17일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9월 20일 주여, 제게 글을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면 당신께 이 마음을 바칠 수 있겠나이다. 주여, 한 번만 그를 만나도록 해 주옵소서. 주여,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리기로 약속하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저의 사랑이 당신께 청하는 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남은 목숨은 오직 당신에게만 바치겠사옵니다. 주여, 비루한 이 기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의 이름을 입술에서 멀리 할 수도 제 마음의 괴로움을 잊어버릴 수도 없사옵니다. 주여, 당신께 소리치옵니다. 저를 이 비탄 속에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9월 21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어찌 제가 감히 그러하오니 비록 제가 기도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이 마음에서 타오르는 소원을 알아주실 줄 아옵니다. 9월 27일 오늘 아침부터는 마음이 크게 안정되었다. 지난밤은 내내 명상과 기도로 보냈다.
그러자 갑자기 어린 시절에 성령에 대해서 그려보던 상상과 흡사한 광채의 찬란한 평온 비슷한 것이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로 강림해 오는 것 같았다. 이 기쁨이 신경의 흥분 때문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 얼른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한 지복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잠들 수 있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지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완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는 그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9월 30일, 제롬, 내 벗. 아직도 동생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동생보다도 더 끝없이 내가 사랑하는 너. 너도 밤나무 숲속에서 몇 번이나 너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겠니? 저녁마다 해질 무렵이면 채소밭의 그 작은 문으로 나가서 나는 어둑어둑해진 가로수길을 내려간다. 내가 벼랑간 대답을 하고 서둘러 내 눈길이 둘러보는 돌 많은 그 둑 뒤에서 바로 거기서 내가 나타난다 해도, 아니면 나를 기다리며 그 벤치에 앉아 있는 내 모습이 멀리서 내 눈에 들어온다 해도 내 가슴은 놀라 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를 보지 못하여 나는 놀란다. 10월 1일. 아직 아무 일이 없다. 태양은 비할 데 없이 맑은 하늘 속으로 저물어 갔다. 나는 기다린다. 머지않아 이 벤치 위에 그와 함께 앉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벌써 목소리가 들린다. 그가 내 이름을 발음하는 걸 나는 몹시도 듣기 좋아한다. 그는 여기에 앉을 것이다. 나의 손을 그의 손에 맡기리라. 이마는 그의 어깨에 기댈 것이고 나는 그의 곁에서 숨쉬게 될 것이다. 이미 어제도 나는 그의 편지들 중에 몇 장을 다시 읽어보려고 가지고 나왔었다. 하지만 그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나는 그의 편지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또 그가 좋아하던 그 자수정 십자가, 흘러간 어느 여름날 그가 떠나지 말았으면 싶은 동안 저녁마다 목에 걸기로 하였던 그 자수정 십자가도 가지고 나왔었다. 이 십자가를 그에게 주고 싶다. 이런 꿈을 꾼 건 벌써 오래되었다. 그가 결혼하면 나는 그의 첫 딸, 작은 알리사의 대모가 되고 그 폐물을 그에게 주고, 그런데 왜 나는 그런 말을 감히 그에게 하지 못하였을까? 10월 2일. 하늘에 보금자리를 지어놓은 새처럼 오늘 내 영혼은 가볍고 즐겁다. 그는 분명히 오늘 온다.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걸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을 외치고 다녔으면 싶다. 여기에라도 쓰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내 이 기쁨을 이제 나는 숨길 수가 없다. 여느 때는 그처럼 멍청하고 내게 무관심하던 로베르의 눈에조차 띄는 것이었다. 로베르가 묻는데 당황해서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이 오기까지를 어떻게 기다릴까? 무언지 투명한 눈가리개 같은 것이 어느 곳을 보아도 그의 모습을 큼직하게 확대시켜 보여주고 사랑의 모든 빛살을 모아 내 가슴의 단 하나의 초점 위에 집중시키고 있다. 오, 기다림이 얼마나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인가. 주여, 행복의 그 넓은 문들을 제 앞에 잠시만이라도 열어 보여주옵소서. 10월 3일.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슬프다. 그는 내 팔에서 빠져나갔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는 여기 있었다. 바로 여기 있었다. 아직도 나는 그를 느끼고 있다. 나는 그를 부른다. 내 손, 내 입술은 그를 찾는다. 어둠 속에서 헛되이. 나는 기도도 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다. 어두워진 정원으로 다시 나가보았다. 내 방 안에서나 집 안에서나 나는 무섭기만 하다. 나의 비탄이 나를, 그를 그 뒤에 남겨두고 왔던 그 문까지 데려갔다. 나는 어리석은 희망을 갖고 그 문을 다시 열어보았다. 혹시 그가 돌아와 있을지도 불러보았다. 어둠 속을 더듬어 보았다. 그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나는 다시 돌아왔다. 그를 잃는다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그에게 나는 무슨 말을 했던가? 나는 무슨 짓을 했던가? 무슨 필요로 항상 그의 앞에서 나의 미덕을 과장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이 부인하는 이 덕은 과연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주님이 내 입술에 올려놓으신 말씀을 나는 몰래 배반하고 있었다. 내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하던 것 중에는 그 어느 것도 내 입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제롬, 제롬,
곁에 있으면 마음이 저려오고 멀리 있으면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애달픈 벗. 내가 아까 하던 모든 말 가운데서 내 사랑이 내게 이야기하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말아줘. 편지를 찍고 그러곤 다시 쓰고 이제 새벽이다. 잿빛에 쌓인 눈물에 젖고 내 생각만큼이나 서글픈 새벽. 농장의 첫 소리를 듣는다. 잠자던 모든 것이 다시 삶을 시작한다. 이제 일어나라. 때가 가까웠으니. 마태복음 제26장 45, 46절. 내 편지는 붙여지지 않을 것이다. 10월 5일 저를 앗아가신 질투심 많은 하나님, 이제 저의 마음도 거두어 가소서. 모든 열정이 이 마음을 저버리고 있기에 아무것도 다시는 이 마음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하오니 제 자신의 이 보잘것없는 나머지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사랑을 달랠 수 없을 만큼 부추기는 이 집, 이 정원, 오직 당신만을 뵙게 될 곳으로 달아나고 싶습니다. 제가 자산이라고 소유했던 것들을 당신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처분하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쉽사리 팔 수 없는 퐁그즈마르에 이 집을 로베르에게 남겨주는 것을 용납해 주소서. 유언장을 써놓긴 하였지만 나는 필요한 형식을 거의 모른다. 내가 결심한 것을 눈치채고 줄리에트나 로베르에게 알릴까 두려워 공증인과 어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었다. 이 일은 파리에 가서 끝내야겠다. 10월 10일 너무도 지친 상태로 이곳에 도착했으므로 처음 이틀 동안은 누워 있어야 했다. 내가 싫어하는데도 불러온 의사가 수술을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반대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는 수술이 겁나고 기운을 좀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싶다는 것을 그에게 쉽사리 납득시켰다. 이름이나 주소도 숨길 수 있었다. 나를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서 아직 필요하다고 여기실 동안 머물러 있는 데 대하여 군말이 없도록 돈을 넉넉히 사무실에 맡겨놓았다. 이 방은 마음에 든다. 티 없이 정결하다는 것만으로도 벽의 치장은 충분하다. 내가 거의 즐거운데 대해 나 자신이 몹시 놀랐다. 이제 더 이상 삶에 대하여 바라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차지하실 때 비로소 그 뛰어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성서 외에는 아무 책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내 안에서는 읽고 있는 성서의 구절보다도 더 큰 음성으로 파스칼의 그 열광적인 흐느낌이 울려오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 오, 지각 없는 내 마음이 바라던 너무나 인간적인 기쁨이여. 주여, 당신이 저를 절망시키신 것은 이 외침을 얻게 하기 위함이옵니까? 10월 12일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제 속에 당신의 다스림이 임하시기를, 그리하여 당신만이 제게 군림하소서. 저를 송두리째 다스리시옵소서. 이제는 아낌없이 당신께 제 마음을 드리겠나이다. 몹시 늙어버린 듯이 지쳐 있으면서도 내 영혼은 이상스럽게도 동심을 간직하고 있다. 아직도 나는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돈되고 벗어놓은 옷을 머리맡에 가지런히 개어놓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했던 그 옛날 소녀 때의 나와 똑같다. 죽을 준비도 이렇게 하고 싶다. 10월 13일 없애버리기 전에 다시 일기를 읽었다.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털어놓는 것은 위대한 영혼에게는 온당치 못하다. 아름다운 이 말은 클로델드 보오, 철학자 오기스트 꽁트의 애인의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 일기를 불 속에 내던지려는 순간 어떤 경고 같은 것이 나를 말렸다. 이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며 이것을 제롬에게서 빼앗을 권리도 내게는 없으며 오로지 그를 위해서 썼을 뿐이라고 느꼈던 것이다. 일기 속에 쓰여 있는 불안이나 의구심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이 보여 거기에 아무런 중요성도 붙일 수 없게 되었고, 제롬이 그것을 읽는다고 해도 그 때문에 마음이 동요될 것 같지는 않다. 주여, 제 자신이 필사적으로 도달하려 했던
미덕의 정상에까지 그를 밀어 올리려고 미칠 듯이 원하던 이 마음의 어설픈 표현을 이 일기에서 그가 때때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반석 위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시편 31장 3절에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다. 10월 15일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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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파스칼이 죽은 후 의복 안에 꿰매진 데서 발견한 기도문. 인간적인 기쁨 그 위로 모든 고통의 저 너머에서. 그렇다. 나는 그 찬연한 기쁨을 예감하고 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반석, 나는 그것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 행복이라는 이름에 귀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 모든 삶이 헛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아,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단념하는 순수한 영혼에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받을지어다 라고 당신의 거룩한 말씀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서까지 저는 기다려야 하옵니까? 여기에서 저의 믿음은 흔들리옵니다. 주여, 제 온 힘을 다하여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나이다. 새벽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당신에게 부르짖고 있사옵니다. 제 갈증을 축여주시옵소서. 행복을 생각하면 저는 곧 목이 마릅니다. 아니면 저는 그 행복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옵니까? 먼 동에 앞서서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린다기보다는 차라리 애타는 마음으로 날 밝기를 부르는 안타까운 새처럼 저도 밤이 사라지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노래를 불러야 하옵니까? 10월 16일 제롬, 완벽한 기쁨이 무언지 내게도 가르쳐주고 싶다. 오늘 아침 구토증의 발작이 나를 깨뜨려 버렸다. 그 직후 나는 내가 너무도 쇠약하게 느껴져서 잠깐 동안 죽는 것을 바랄 수도 있었다. 아니, 그게 아니다. 처음에는 모든 내 안에 커다란 평온이 깃들었다. 그러고는 심한 고통이 나를 휘어잡고 전율이 내 육신과 영혼을 휘어잡았다. 그것은 마치 내 삶의 속박이 풀린 도련한 계시와도 같았다. 내 방에 잔인하게 벌거벗겨진 벽을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서웠다. 아직도 나는 나를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 오 주여, 당신을 모독함 없이 종국에까지 이르도록 해 주시기를.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있다. 지금 빨리 죽었으면 한다. 나 혼자라는 것을 또다시 알기 전에. 지난해 나는 줄리에트를 다시 만났다. 알리사의 죽음을 알려준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받고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프로방스 지방으로의 여행이 님무에 잠시 발을 멈추는 기회가 되어주었다. 시의 소란한 중심지대인 푸세르 가도에 있는 테시에르 가는 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 방문한다는 것을 미리 편지로 알렸음에도 문턱을 넘을 때는 적잖게 가슴이 설레었다. 하녀가 나를 응접실로 올라가게 했고 거기로 얼마 후에 줄리에트가 나를 맞으러 왔다. 블랑띠에 이모를 본 것 같았다. 걸음걸이, 몸맵시, 그리고 숨가쁜 친절까지도 똑같았다. 그녀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내가 지내온 일, 내 파리에 거쳐 내가 하는 일, 내 교제 관계 등에 관한 질문으로 나를 숨가쁘게 몰아세웠다. 미디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에두아르가 나를 보면 무척 기뻐할 에그비에브에는 왜 가보려 하지 않는지, 그러고 나서는 그녀는 모든 것에 관하여 소식을 전해주었다. 자기 남편, 자기 애들, 자기 동생, 그리고 지난번 추수와 불경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나는 로베르가 에그비에브에 와 살기 위해 퐁그즈 마르의 집을 팔았다는 걸 알았다. 현재 그는 에두아르와 동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에두아르는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사업, 거래, 방면에 특별히 힘을 기울일 수 있으며 한편 로베르는 밭에 남아서 여러 계획을 개선하고 확장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과거를 회상시켜줄 만한 것을 불안스러운 눈으로 찾아보는 것이었다. 응접실의 새 가구들 사이에서 퐁그즈 마르의 몇몇 가구를 나는 쉽사리 알아보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부르르 떨고 있던 그 과거를 이제 줄리에트는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거기에 정신을 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12 서너 살짜리의 사내의 둘이 층계에서 놀고 있었다. 줄리에트는 인사시키느라고 그 애들을 불렀다. 맏딸 리즈는 제 아버지를 따라 에그비에브에 갔다는 것이었다. 10살 먹은 사내에는 산책에서 곧 돌아오리라고 하였다. 줄리에트가 알리사의 죽음을 알리면서 해산이 가깝다고 하던 아이가 바로 그 아이였다. 이때의 임신은 끝까지 고통스러웠고 그것 때문에 줄리에트는 산후에도 오랫동안 불편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엔 생각을 돌이킨 듯이 딸을 또 하나 낳았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들으면 줄리에트는 다른 애들보다 이 딸애를 제일 귀여워하는 것 같았다. 그 애가 자고 있는 방이 바로 요 옆에 있어요. 하고 줄리에트는 말했다. 그 애를 보러 가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자 줄리에트는 제롬, 감히 편지로 부탁하지는 못했지만 이 아이의 대부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라고 물었다. 물론 내가 좋다면 서슴지 않고 승낙하지 라고 약간 놀란 나는 어린애의 요람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우리 대녀의 이름은 뭐지? 알리사. 낮은 소리로 줄리에트는 대답하였다. 얜 언니를 좀 닮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줄리에트의 손을 꼭 쥐었다. 제 어머니가 들어올리자 작은 알리사는 눈을 떴다. 나는 내 팔에 알리사를 받아 안았다. 오빤 가정의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하고 줄리에트는 웃어 보이려고 애쓰며 말했다.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많은 일이 있으면. 나는 줄리에트의 얼굴이 빨개지는 걸 보았다. 곧 잊어버리고 싶으세요? 언제까지라도 잊고 싶지 않아. 이리로 와보세요. 이미 어두워진 더 작은 방으로 나를 데려가면서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그 방의 문은 줄리에트의 방으로 문이 나 있었고 또 한 문은 응접실 쪽으로 나 있었다. 시간 있을 때면 제가 숨어 들어오는 곳이에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죠. 여기 있으면 삶에서 피난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작은 응접실의 창문은 다른 방들의 창문처럼 시끄러운 거리 쪽으로 향해 있지 않고 나무들이 서 있는 안뜰 같은 곳으로 향해 있었다. 앉으세요. 안락의자에 주저앉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내가 오빠를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오빠는 알리사의 추억에 충실하려는 거지요? 나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그렇다기보다는 알리사가 내게 대하여 품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겠지. 아니, 그런 것을 내가 무슨 장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만일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척밖에는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 그녀는 별 관심 없는 듯이 말했다. 그러고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더니 무언지 잃어버린 것이라도 찾으려는 듯이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랑이 그처럼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되리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단다, 줄리에트. 그리고 삶의 나날이 계속되어 불어난다 해도 사랑이 꺼지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저녁이 잿빛 밀물처럼 밀려와 와서는 그 어둠 속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되살리고 들려주는 듯 싶은 물건들에 부딪히며 적셔주는 것이었다. 줄리에트가 그 모든 가구를 다시 옮겨다 모아놓은 알리사의 방이 다시금 보이는 것이었다. 이제 줄리에트는 다시 내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젠 그녀의 윤곽도 잘 분간할 수 없어서 줄리에트가 눈을 감고 있었는지 어쩐지도 알 수 없었다. 줄리에트는 몹시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자, 이윽고 그녀는 말했다. 이젠 잠에서 깨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그녀가 일어서서 앞으로 한 걸음 내딛더니 기력이 없는 듯이 옆 의자에 쓰러지는 걸 보았다. 그녀는 자기 얼굴에 손을 가져갔고 울고 있는 듯이 보였다. 하녀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왔다. 작품 해설. 앙드레 지드는 20세기 전반에 있어서 폴 발레리, 폴 클로델과 더불어 프랑스 문학의 삼고봉을 이루는 1급 작가이다. 그는 20세기의 자아의 발견자이며 다른 어떠한 작가보다도 성실하고 진격하는 태도로서
현대 지식인의 고민을 치밀한 필치로 묘사했다. 그리하여 당대 프랑스 젊은이들은 물론 전 세계 인텔리들을 완전히 매혹시키고 말았다. 이런 그의 놀라운 업적으로 급기야 그가 별세하기 4년 전인 1947년에 문학가로서 최고의 영예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앙드레 지드의 대표작이며 세계 문학 중의 명작인 좁은 문은 1909년에 발표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1902년에 발표된 배덕자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배덕자의 주인공 미셸은 인습, 도덕의 속박으로부터 이탈하여 구속 없는 생을 희구한 나머지 실패하고 마는데 좁은 문의 주인공 알리사는 미덕으로서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욕망을 자기 희생의 실천으로서 극복하려 한 나머지 일체를 상실하고 만다. 이 작품에서처럼 지드 자신의 생활을 직접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지드는 이 작품을 통해 진정할 줄 모르는 자아의 내부 투쟁에 메스를 가해 본 것이며 또 이 작품은 지드 개인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신교도적인 제롬과 알리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그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고상한 금욕주의적 이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알리사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좁은 문을 지나가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롬에 대한 사랑을 단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다. 그녀에게는 제롬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세상 만물을 볼 수가 없다. 알리사는 하나님의 사랑도 제롬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한 것임을 안다. 알리사는 자기의 정열을 떠나 청결하게 되기 위하여 제롬과 만나는 횟수를 차차 줄이고 자기 주위에서 제롬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물건을 없애버리고 갖은 노력을 다하여 그를 잊으려고 한다. 이 싸움은 결국 정신적인 피로 끝에 마침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게 되고 만다. 인종시의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암시적이다. 나의 마음이 부인하는 이 덕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여기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지드적 인간주의와의 갈등이다. 지드는 인간적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기독교 사상에 자기 자신이 기독교도인 이상 한층 괴로워하고 불만을 이겨왔던 것이다. 알리사의 환영을 언제까지나 품고서 독신을 지키려는 제롬에게 현실적 행복을 얻고 있는 줄리에트가 던지는 의문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그녀는 현실로 돌아가고자 제롬에게 전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 작품의 해결은 아니다. 지드는 어떠한 해답도 주지 않고서 다만 도덕적 편견이라는 문제만을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옴기니 오현우